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주가와 금리, 아파트 상관관계로 향후 시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가와 금리 그리고 아파트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파트 가격은 내릴 거다. 왜?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거나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불안하다. 경제 시스템이 불안하니까 금융 시스템이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마디를 딱 던진다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에 대한,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향후에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게 정부라고 봅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거나 혹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부 혹은 LH 관계죠. 그래서 정부에 있는 공기업 중에서 LH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연관된 집단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LH 직원 임대주택 살며 수억 대출 투기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 보시면은 청와대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정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다주택자고 거의 대부분이. 근데 집을 안 팔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하도 비판이 떨어지니까 노영민 실장 같은 사람이 반포 팔으라니까 반포 안 팔고 그냥 청주 아파트 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정보에 밀접하게 수집이 가장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우리가 보시면은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LH 직원인들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까? 부동산이라는 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땅 투기 논란도 예견된 일이다. 문 정부 출범 때부터 이미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사람들이라든가 LH 직원들이 2017년도부터 부동산에서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때와 맞물렸던 시기가 언제냐면 파리 대책이 나올 때예요. 파리 대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과 투기 전쟁을 한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람들은 전부 투기판이 다 벌어진 겁니다. 투기를 한다고 다 일선에 나선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투기꾼 잡는다고 투기와 전쟁 한다고 선포를 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전부 다 투기를 했던 겁니다. 이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했던 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빨리 집 팔아라. 서민들에게는 집을 사지 못하게 오만 규제를 다 때렸습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자기들은 온갖 투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율화된 집단이 바로 정부고, 서민들에게는 집을 못 사게 하면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억눌렀던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성에서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많은 캐피탈 게인이라는 자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건 이피션트 마켓 시어리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경영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피션트 마켓 시어리, 효율적 시장 분석이라는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은 이윤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되면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2017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치밀하게 알고 있었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시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40억 빌려서 철도역 예정지 매입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정부의 비대칭성을 이용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금리한 부분 한번 볼게요. 금리. 그리고 주가 부분 한번 보고, 그리고 아파트 시세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공포에 떨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예요. 이 시기부터 서울 아파트가 급락을 시현했고, 그리고 비로소 2012년부터 2013년도에는 이 2012년도 시기는 공포의 시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떨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고 이 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10년도가 역사적인 서울 아파트 꼭지가 찍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라고 칠게요. 꼭지를 찍었어요. 네. 2008년이 꼭지가 아닙니다. 2008년이 꼭지가 아니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주가 폭락할 때 꼭지가 아니었고 2010년이 꼭지였어요. 서울 아파트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리 추이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3년물 있고 10년물 있죠. 여기 3년, 10년물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뭐죠? 스프레드는 시장 간 스프레드가 있고, 네, 시장 안에서 종목 간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네, 종목 간 스프레드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 간 스프레드가 있고, 시장 간의 스프레드는 뭐 같은 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 간의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시장, 한국의 금리 시장, 미국의 금리 시장 있죠. 기준금리. 네, 그 시장 간의 차이를 말하고, 종목 간의 차이, 스프레드는 뭐 3년물, 10년물에 따른 이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죠. 뭐 스프레드도 있고, 뭐 스프레드를 있습니다. 뭐 전략을 짤 때, 뭐 버터플라이 뭐 전략을 짜려고 할 때는, 쇼티지 전략을 짤 때 이런 뭐 전략들이 여러 가지 쓰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하루 종일 걸리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3년물, 10년물 한번 보세요. 금리추이 3년물하고 10년물 금리추이가 내려가죠. 근데 왜 아파트 왜 폭락하죠? 아파트 폭락했어요. 왜 폭락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금리와 관계없어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하고 미국의 아파트 시장, 전 세계 아파트 시장은요, 금리와가 연관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관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자, 금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또 재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대중 정권 때하고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가 금리가 최하를 찍었다가, 이 부분에서 최악을 찍었습니다. 2019년도, 99년도, 99년도부터 노무현 정권 때가 있을 때가 꼭지가 찍었죠. 이 꼭지를 찍었을 때가 이 보시면은 요 구간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까지. 이 구간이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 1%에서 거의 1% 금리에서 1, 2% 금리에서 5.25%까지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미국 금리도 5.25%까지 올리고, 여기 뭡니까? 서울에 보시면 서울, 부산이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대한민국 금리가 5.4, 5.5%인가? 대략 보면은 5.25% 금리가 올리는 와중에도 계속 집값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금리와 연동이 없다는 겁니다. 금리와 연동이. 왜 금리가 연동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출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담보대출금리가 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이제 한 달에 내는 돈이 뭐 1, 2만 원. 금리 대출을 많이 낸 사람들은 뭐 4, 5만 원 정도 내겠죠. 더 내겠죠. 뭐 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예를 듭시다. 1, 2만 원 더 낸다.
4, 5만 원 더 낸다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팔고 그냥 길거리에다 텐트 치고 살 겁니까? 내가 지출하는 돈이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는 항상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담보대출금이 1, 2만 원 더 낸다. 4, 5만 원 더 낸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길거리 텐트 칠 거냐고요. 길거리 텐트 치고 살 거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기서 한 번쯤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고민하는 사람이 다주택자예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더 샀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란색 동그란 네모를 쳤습니다. 2010년부터 이거 보세요. 2010년부터 이 화살표를 쳐놨죠. 2010년부터 그리고 2013년도까지가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왜 떨어집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왜 떨어져요? 아파트가 왜 떨어집니까? 여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파트 이제 금리 추이가 극도로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금리와 자꾸 우리의 금리 같은 경우는 금융정책이 하나입니다. 금리와 아파트 가격 차이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 뭐와 연동됐습니까? 네. 무엇에 연동됐냐 그러면은 물가와 연동됐습니다. 물가. 이 물가는 뭐에 연동됩니까? 화폐 총량입니다. 화폐 총량. 이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가가 폭등하는 거는 뭡니까? 화폐 총량이라는 M프가 늘어나면은 반드시 물가가 늘어납니다. 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에 보시면 한 지역에 보시면 짜장면집이 하나가 있어요. 짜장값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져죠. 짜장면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 짜장면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짜장면집이 여러 군데 생겨요. 그러면은 이 경쟁 체제가 됩니다. 그럼 짜장면 값을 이 짜장면집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독점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경쟁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돼 보니까 이 경쟁 체제가 된 데서 모든 아파트, 모든 그 짜장면 값이 다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경쟁 체제인데 왜 올라갑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경쟁 체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짜장면집들이. 우리가 테슬라 주가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독점적 체계에서 이 전기차라는 독점적 체제에서 경쟁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경쟁 체제.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독점적 기술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FSD라는 애들라든가 이런 체제, 이런 그 기술이는 중소기업 업체도 다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만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독점적 기술이라든가 독점적 우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기존의 그 내연기관을 만드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면은 이전까지가 갖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시장에서 갖고 있던 테슬라에 갖고 있는 지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경쟁 체제가 되니까. 우리가 짜장면집이 하나 있는 거와 짜장면집이 갑자기 돈이 된다고 10개, 20개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짜장면집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화폐 가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예, 물가와 연동된 화폐 총량을 보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화폐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무조건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화폐 총량이죠. M2가 이렇게 늘어나죠. 재정 지출을 막 무한대로 쏟아붓는 상황이죠. 200조, 몇천조를 그냥 다 쏟아붓는 거죠. 미국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의 물가 지수가 200%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못 따라가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황은요.
예. 화폐의 총량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화폐의 발행 속도를 아파트 가격이 못 따라가요. 주택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이 말은 뭐냐면은 화폐 총량 대비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시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저평가되어 있어요. 화폐가 발행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갑니까? 이따 규제 때문이죠. 규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치되는 상황들이 뭡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금리와 연동되는 상황이 아니고 화폐 총량이 연동되는데 화폐 총량이 늘어날 만큼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따라가줘야 됩니다. 같이. 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폐 총량 대비 아파트 가격은 항상 위에 있어요. 근데 항상 지금 밑에 있죠. 이 말은 뭐냐? 화폐 총량 대비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못 따라가니까 저평가되고 있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남 아파트 30억, 40억 됐네. 84제곱미터. 이 절대적인 가격 지수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3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이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국가에 화폐 총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줄어드냐 이 상황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강남의 아파트 30억, 40억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냐? 화폐 총량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화폐 총량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가를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들게요. 주가. 자, 주가를 예를 들어 보시면 서울 아파트, 부산 아파트 가장 많이 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주가가 내려갔죠. 주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예, 2018년도예요. 2018년도부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있죠. 2020년 요 사이 주가 폭락했어요. 자, 이 시기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부산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여기서 폭등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 연동됩니까? 네. 하나는 폭등하고 하나는 폭락했죠. 자, 그럼 이 시기 한번 볼게요. 2020년부터 해갖고 이 상반기부터 이 시기가 가장 많이 올랐죠. 이 시기. 자, 이 시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폭등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이 사키사 상편이 안 걸리게 되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폭등한다고 그랬죠. 급등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11월 달부터 현재 지금 3월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폭등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는. 그런데 아파트 가격 여기서 폭등했나요? 서울, 부산 아파트 이 시기에 폭등했습니까? 폭등 안 했죠. 여기서는 주가는 폭등했죠. 아파트 가격 폭등 안 했습니다. 왜 폭등 안 했습니까? 규제. 연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동이.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제가 주봉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주봉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네. 이 주봉을 보시면 2007년도부터 보시면 2009년도 초반까지 이 시기가 주가 폭락했습니다. 주가 폭락했죠. 여기서 아파트 가격 폭락했나요? 고점은 여기서 찍었습니다. 2010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2010년에. 연동이 안 돼요. 연동이.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죠. 요 구간 보시면은 주가가 폭등을 또 하죠. 주가 폭등을 했어요. 이 시기에 서울 아파트는 가장 많이 폭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서울 폭락했어요. 폭락.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리하고 그리고 주가하고는 연동이 안 됩니다. 아파트 가격하고 연동이 안 돼요. 특히 주가하고 아파트 가격은 전혀 연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와 아파트는 시차가 달라요. 시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에서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그리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은 주가에 비해서 후행을 합니다. 후행.
그래서 이거는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제가 지금 주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여러분들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언급해 드렸죠. 지금 제가 믿기지 않은, 여러분들이 많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1월 8일 날 제가 최고가 친다고 그랬어. 언제 최고가 친다고 했습니까? 1월 8일, 1월 11일. 최고가 친다. 요 형태, 요 꼬리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3,150포인트를 올라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위에서 사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다 털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물린다고 했죠. 전부 다 물린다고 했죠. 네. 왜 물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150포인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주가인데, 삼성 주가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2020년 1분기입니다. 1분기 실적표를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바닥이 여기 이 국면 있죠. 4만 원이 안 됐죠. 이 국면이 언제냐면은 단가가 언제냐 그러면은 4만 원 초반에 했습니다. 4만 2천 원. 4만 3천이라 볼게요. 4만 3천 원일 때가 실적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실적을 한번 볼게요. 2011년도 1분기 실적이 3.52. 네. 네, 영업이익입니다. 3조 5조 1천억이고, IMF란다. 그때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3월 달입니다. 3조 9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여기서 나오죠. 3조 5조 7천억이죠. 3조 5조 7천억. 여기서 보시면은 3조 9조 9천억.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주가는 보시면은 따블이 났어. 2배야. 그런데 여기 최악의 43,000원일 때 주가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 영업이익이 더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다.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PR이 올라가죠. PR은 더 악화되고, 여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예, EPS도 악화되죠. 그럼 여기서 악화되는 게 또 뭡니까? 알로이도 더 악화됩니다. 지표가 다 안 좋아요. 투자 지표들이. 이게 다 투자 지표입니다. 투자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악화되는 와중에 주가는 이렇게 돼 있다. 왜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조 5조 7천억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4만 3천 원 찍을 때 4조 9천억이면 이론적으로 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이거보다 낮아야 되죠. 4만 3천 원 낮아야 되는데, 이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8만 원 위에 있어. 이 이유가 뭐냐면은 동학개입니다. 동학개미. 개인들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주가와 관계없이. 이거 나중에 다 털립니다. 전부 다 털려요. 6만 원 만약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다 털린다. 그럼 여기서 사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보를 계속하면 된다고 했죠. 행보를. 버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 버티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티기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3프로TV라든가 이거 보면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3프로TV하고 뭐 김정한 이런 방송도 뭐 슈퍼게임이 나오는 방송들 저는 보면 이거 개인들이 돈 못 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 슈퍼사이클 얘기해요. 슈퍼사이클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슈퍼사이클은 어렵다. 6만원, 저는 결론적으로 6만원 밑으로, 최소한 8만원, 6만원 밑으로는 갈 거라고 보고, 8만원이 아니고 6만원 밑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용수철이 한번 밑으로 튀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정고점을 강하게 뚫리려면은, 한번 급락파동이 크게 심하게 떨어진 다음에, 이 개미들이 사갖고 있는 이 물량들이 있습니다. 신용 물량이라든가, 이 물량들 다 털어야 됩니다. 다 털어야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언급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부동산하고 아파트 있습니다. 이거와 주가와 연결시키지 마세요. 금리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아무 연관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연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주식을 해서 돈 벌어서 아파트 하나 사겠다. 내 집 장만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내 집 장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 부분에 가서 장기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방송 듣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뭐 3%라든가 뭐 김정한 이런 방송 듣고 저는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방송 들으세요. 제 방송. 안 돼요. 이게 장기 투자 안 됩니다. 장기 투자는 이 국면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장기 투자를 할 시기를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 언급해드렸죠. 다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팔아야 될 시기, 사야 될 시기 다 언급해드렸습니다. 살아야 될 시기, 팔아야 될 시기 다 언급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가가 가지는 이치, 부동산 아파트가 가치는 이치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정해진 대로 정답지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답지대로 안 가요. 정답지 받았는데. 왜 받았는데 안 지킵니까? 여기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바닥에서는 그리고 꼭지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탐욕과 욕심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다 상실하고 이성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성대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